먼저 대리 삼명관계에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는 대리권 문제.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여기 대리권은 이 권자가 붙었다 그래서 요 대리인에게 무슨 권리를 주고 의무를 부담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대리행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주는 거이다. 뭐 권리 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아까 수호대가 가르친 것처럼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야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이 되고, 대리권 수여한 행위를 한자로 숙권행위 그러니까 숙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고,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의 대리권 발생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숙권행위에서는 이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공부를 했으니까 먼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하겠다 의사표시하기만 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 일단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을 요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것. 계약이 아니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할 때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이제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관행적으로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숙권행위가 흔히 말하는 요식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서 행해야지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요식행위 그러는데, 이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반드시 갖춰서 대리권 수여되는가?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인가? 이리 되면 요식행위가 되겠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야. 여기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그럴 뿐이고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흔히 말하는 불호식 행위다. 세 번째, 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 출원행위, 비출원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출원행위는 글자 그대로 재산 출원한다 그런 의미야. 따라 출원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출원행위 그래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출원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근데 비출원행위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소유권의 포기처럼, 또는 재산 증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률행위를 글자대로 비출원행위 그러는데, 여기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재산은 감소가 되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재산은 증가되고 재산 증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글자대로 대리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주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재산 증감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숙권행위는 비출원행위다. 세 가지 딱 정리하고, 단독행위다, 불호식행위다, 비출원행위 딱 정리하고, 이게 이제 기초니까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먼저 첫 번째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여기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건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모른다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이유는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본인 의사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개별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법규대로 대리하면 돼. 시험에 낼 일 없고, 문제는 이제 임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말이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에서 정해진다는 거. 얘가 토지 팔아더라 대리권 주면 토지 매매만 대리한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의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고, 이 숙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69번째 법정력 발생원인 외울 필요도 없고, 뒤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 숙권행위 개념 파악하고, 밑에 숙권행위 방식 불호식행위만 씌어있지만
불의식행위 이후에 단독행위다 비추행위다 같이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대리권을 보면서 법정 대리권 범위 제끼고, 임의 대리권을 보면서 동그라미 2번 핵심 판례와 관련해서 임의 대리는 이제 뭘 대리할 수 있느냐, 이 수권행 해석권이나 판례 몇 개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먼저 그 첫 번째 판례는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능동 대리권 갖는 한 제일 밑에 수령 대리권 써진 것은 수동 대리권 말이야. 그러나 능동 대리권을 갖는 애는 수동 대리권 갖는다 그 얘기고, 우측에 넘어가서 문제는 B번 판례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뭔지를 좀 알아야지 이 판례를 이해하게 되고, 이 판례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먼저 책에서 또 이런 걸 다 빼놨는데 왜 빼놨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임의 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 그 용어 정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지 대리 공부가 되니까. 임의 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내가 팔고 싶은데 바쁘다. 그러면 믿을만한 이한테 일처를 부탁하려. 내 땅 좀 팔아주라. 청약. 이에 대해서 의뢰. 그래 알았다. 승낙. 그럼 양의사피 합치가 돼서 흔히 말하는 일처를 부탁하는 계약, 유시간편을 위해서 사무처를 위탁하는 계약, 위임 계약이 성립이 딱 되고, 그러면 일처를 부탁하는 갑 위임인, 일처리부터 승낙은 늘 수임인. 그러면 얘가 이제 일처리부터 승낙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임 의무를 부담할 건데, 여기서 일처리 의무는 갑의 토지 파는 것. 따라서 이제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것. 지금까지는 대리란 말은 입도 뻥긋 안 했으니까 미리 넘겨짚지 마시라고. 얘가 이제 청약을 먼저 할 건데 청약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토지는 얘가가 아니라 갑의 토지이기 때문에 갑의 토지 살래 요리 청약이 될 것이고, 이 말이 떨어진 순간에 얘는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무 토지를 팔려고 하느냐, 이자 자격을 걸고 넘어질 것이고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자격 때문에 거래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없고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을 같이 수여를 하는데, 그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 대리권이라고 말이야. 수권행위, 이 대리권을 수여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은 이제 동시에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이 되고, 을은 동시에 수임인이면서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을 가질 것이고, 이제는 계약 체계를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야. 얘가 이제 대리인의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위임장 등을 딱 제시하고, 나는 갑대리인이다 표시하고 살래?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이자의 자격을 걸고 안 넘어지니까,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까 더 이상 자격 걸고 안 넘어지니까 수임 의무를, 거래를 원활하게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이처럼 이제 이미 대리권은 이런 수임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대리권이 수여가 된다고 말이야. 이때 이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글자 그대로 수권행위 그라고, 문제는 요 위임계약 같은 거라고 말이야. 칠판은 사할수 알수다시피 이 위임 계약 등이 원인이 돼서 결과 수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대리권이 수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위임계약 같은 것을 글자 그대로 원인된 법률관계,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대리권이 수여됐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한편 같이 기억을 하되, 이걸 이제 기초적 내부관계, 다른 말로는 기초적 법률관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이런 취지에서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법 조문에는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할게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로서 위임계약 등이 많이 체결이 되지만, 이거를 위임계약이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또 외우고 다니면 또 머리 돌고 싶고, 그게 아니고 고용계약이 체결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사용자, 피용자 내부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피용자한테 네가 거래처에 가서 이런 계약 등 체결해라, 이렇게 대리권 수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고용계약이고,
이 원인된 범죄 개념을 정확히 깨우쳐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알아야지 첫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눈으로 확인한단 말이야. 73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대리권은 소멸, 75페이지에 대리권은 소멸서가 나왔는데 뒷페이지 넘기면 마지막에 임의들의 특유한 소멸서는 넘버원에 원인된 범죄가 종료 나와 있어. 자, 했나요? 이게 임의들의 특유한 소멸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얘가 이제 이 토지에서 거래를 싹 성사를 시켰어요. 일처리 끝났다고. 그럼 위임계약이 종료가 돼. 원인된 법률관계가. 그럼 이게 원인돼서 대리권이 소유가 됐으니까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대리권만을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임의대리권 소멸된다 이야기야. 이해서라 보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지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와 관련해서 71페이지 B번. 요걸 지금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인데 지금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매수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고 말할게요. 건물 한 채 매수해달라는. 해서 얘가 갑대를 내려해서 병매돈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가 딱 성사됐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대리인이 다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묻는 이유는 요거 이해하고 나가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된다. 이걸 이해하고 나가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다는 것. 이유는 거래가 성사가 되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임의대리권은 소멸이 됐다고 말이야. 대리권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유까지 악구를 쓰였으니까 인내심 갖고 잘 읽고. 그 다음 매매의 경우가 A, B번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요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실무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도 출제를 한다는 거.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갑이 토지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내 땅 네가 팔아라 해서 얘가 갑대리인을 위해서 토지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토지 매각에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를 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얘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부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왜 그러느냐? 이 상대방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리인에게 지급을 했다. 그럼 받아서 얘는 그 다음에 본인에게 교부를 하면 법적인 분쟁이 안 생길 건데 얘가 임의로 소비, 횡령했다, 삥땅을 쳤다 그 말이야. 그러니 본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다시 이 상대방에게 야 중도금 빨리 지급을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 요때 얘는 나는 당신 대리인한테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더 이상 중도금 지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지급해야 되는 요약인데 그거는 결국 요 대리인에게 달렸단 말이야. 얘가 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등을 지급받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요약인데 우리 판례는 토지 매각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상 얘는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말이야. 얘가 지급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얘가 횡령하고 얘한테 교부 안에 따라서 얘는 다시 상대방의 중도금 지급 청구 뭐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왜 이런 게 실무에서 중요하고 계속 우리 심 반복 적용되는가? 그 판례 내용만 그대로 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딱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이 있는 이 판례인데 이것도 하도 물어보고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있다. 매매계약 절과 이행하여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애는 그 이야기니까 점검 딱 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뒷페이지 넘겨서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 지금 우리는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제 원칙은 이제 수권행위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분명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하다 그 말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한데 숙권행위를 아무리 해석을 해보더라도 뭐 하라고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은. 이런 경우 대리인을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 이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갑이 건물 한 채를 서울에 남겨놓고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친구나 친척한테 나 호주로 갔는 동안 내 건물 관리 좀 잘해줘 핑 갔다.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팔아도 된다는 소린지, 세손이 되면 수리도 된다는 건지, 임대도 된다는 건지 참 막막하다.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민법 이제는 공부 좀 된 사람의 조문 숫자까지 입에서 톡 튀어나와야 돼. 118조에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초문제 물었다 하도 인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맞추라고 내준다고.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하나 두고 있다고 말이야.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먼저 보존행위. 이 보존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시키는 행위 때문에 요거는 이제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니 무제한 대리가 허용이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지문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왔을 때 이제 물권법 공부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암변하고 자유자재로 이제 이걸 갖고 놓을 건데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훼손이 됐다. 얘가 수리할 수 있는가? 수리하면 현상가치 유지가 되니까 수리하는 행위들 대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요게 미등기 건물이다 해서 등기 신청도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권한이 불만 임의 대리인이 이 건물에서 등기 신청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 권리가 보존되니까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다. 또는 우리가 소멸시효 공부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이 갑이 병에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다. 지금 9년쯤 지났다. 9년 한 10개월쯤 지났다. 2달이 지나면은 이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이때 이런 채권을 시효로 소멸을 안 시키려면은 권리행사를 하면 돼요.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흔히 말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행사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요 소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 요 채권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되니까 보존이 된다.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럼 이 채권이 소멸 안 되고 보존이 되니까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걸 다 외우고 앉았는 거 사람 한 장에 보라고. 그래도 외울 것도 많은 중개사 공부해서 소멸시효 알면 이거 저절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니까 무제한 대리가 허용이 된다. 점검 딱 하고 문제는 이용 계량행위인데 이런 걸 이제 물권법에서는 싸잡아서 보통 관리행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용행위는 대리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한 행위니까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것. 따라서 본인 소유 건물에 있을 때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임대하는 것도 대리가 허용이 되는가 이야기인데 이런 임대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용행위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용행위로서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이제 실명을 해서 중요하고 임대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계량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의 권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니까 이 갑이 병에게 무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무이자부 소비대차다 그 말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금전을 빌려줬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거를 요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다. 무이자부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바꿨다. 그럼 권리 객관적 가치가 증대가 됐죠. 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계량행위인데 주의할 거는 여기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 대리 목적인 물건과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118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권한이 불가한 임의 대리인이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있다. 대리할 수가 있다. 해서 일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소리야. 여기 빠져있는 것이 보존행위 있고
관리행위, 이용 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이 물권법 보면 맨날 나오죠.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가 지금 빠졌는데 빠졌다는 것은 권한일부관 임의대리는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한다든가 또는 첫 주에 가르친 것처럼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매각 처분한 것만 떠올리지 말고 물권행위도 처분행위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처분행위는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이 예든 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거기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박스 처리를 또 해놨는데 박스 처리를 그 밑에 보면 내가 점을 또 쳐놨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말은 그 위에 열거한 것들은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 의미겠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로 거기 보면 특별 수권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는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이 위에 박스에 열거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리권 수여를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일 것이고 그 밑에 처분행위 X다 그 말은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의미일 것이고 책을 이따위로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시중에도 파는 책일 건데 이게 학원에서만 쓰는 유학집도 아니고 시중에 파는 독자들도 파는 책인데 그 X 이렇게 써놓으면 되냐고. 이게 강의 안 되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고. 이게 설명이 없는데. 따라서 처분행위는 안 되니까 매각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올 때 안 들여도 가시라고. 그 다음 문제는 코미트 건데 시험에서 이걸 자주 물어보는데 이용 결항에 관련해서 대리 목적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 결항이 허용이 되니까 성질이 변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 예금을 찾아서 사채로 빌려준다.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경우 따라서는 본인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권리의 성질이 바뀌어버리죠. 또는 주식으로 바꾼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딱 XX 써진 것은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권리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물건의 성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갑이 천답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이 택지로 조성한다. 그럼 택지로 바꾸면 본에게는 분명히 이익은 되겠지만 이거는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게 이런 것도 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은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이어서 그럼 할 수 없는 것을 권한일부관 임의대리인이 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그거는 권한 없이 한 거니까 당연히 무권들이 취급을 하겠죠. 무권들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대리권의 제한. 이 대리권의 제한은 지금 우리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대리권에 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대리권의 제한 문제라고 말해요. 이런 대리행위도 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먼저 대리권의 제한권에서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자기계약 쌍방대리 문제인데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용어를 특히 보면서 유추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고 지금 갑의에게 토지 팔아 대리권 줬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이 대리인이 요 상대방 매수인을 찾아서 얘하고 머리 맞대고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계약은 이 용어 보면 모든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자기 계약, 자기하고 계약 체결한다 그 의미예요. 따라서 요 대리인이 상대방 A를 쳐서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하고 계약 체결한다. 그래서 자기 계약. 뭐 예우고자 할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얘가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하고 계약 체결하니까 동시에 대리인이 뭐가 돼버리냐 매수인이 된다 이런 의미일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할 거라고 말할게. 왼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자기가 매수인이 돼서 혼자 앉아서 계약 체결한다. 이게 자기 계약. 그럼 문제가 뭐냐. 아까 서두에 다 가르쳐줬어. 대리인은 사자하고 달리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다 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인데
얘가 자기가 지금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의사결정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또 매수하고 1억짜리도 8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매수인 돼서 8천에 매입하고 얘 박살난다. 따라서 자기격은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일단 금지가 돼야 될 것이고, 쌍방대리하면 이야기 아주 쉽고 양쪽 모두를 대리한다 그 이야기니까 얘는 팔아달라, 얘는 매수해달라, 대리권을 수여했다 해서 이자가 양쪽 매도인 매수인 양자 모두를 대리해서 계약체를 한다. 쌍방대리. 이 경우도 혼자 앉아서 매매를 할 건데 얘도 본인이고 얘도 본인인데 다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다 하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평소에 잘해줬다. 그럼 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 시가 1억짜리도 1억 2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매도는 대리니까 동시에 매수는 대리니까 1억 2천에 매수한다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얘 박살나고 반대는 얘 박살나고. 따라 쌍방대리도 누군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가 돼야 되고, 이제 중개사법 공부도 좀 했을 거니까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이 되니까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 자기계약 같은 거 체결하면 안 된다고 말할게. 그죠? 금지 행위라고. 그 차이가 좀 있어.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민법에서는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되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허용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취지가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금지시키니까.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돼요. 어떤 경우냐?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토지 팔아더라 대리권 주었다. 근데 얘가 얘한테 요즘 같은 불황에 매수인 새로 찾아서 거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땅 필요하니까 내가 직접 매수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본인이 그리하라. 그러면 혼자 앉아서 자기계약 체결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허락이 있으면.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의뢰인의 허락이 있다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자기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중개사법은.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는 알죠? 그게 민법하고 차이점이에요. 공부가 좀 민법 공부 잘하면 나머지도 다 잘해. 민법하고 차이가 요거라고. 왜 그러는가 또 다 알 거이고. 두 번째, 민법에서는 또 한 가지,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위조로 허용이 되는데, 이거는 또 그럼 왜 그러냐? 위에 거야 뭐 쉽게 당연한 거고. 요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시험에서 가장 중시되는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도 부동산 등기법상 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 124조에서 금지가 되고 있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등기 신청권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 을하고 매매를 했고 매매대금 1억 원 두 사람이 다 결정을 했고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채무 부담하고 이 채무를 이행하려면 부동산이니까 등기 신청해야 되고, 이때 이제 등기 경우 지금 등기 권리자 을 매수인, 등기모자 매도인 갑인데, 이 경우에 이제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요 병법무사를 불러서 양쪽 모두가 등기 신청이나 대리권을 A한테 주고 법무사가 양쪽 모두 대리해서 등기 신청. 요게 전형적인 실무에서 볼 수 있는 쌍방대리 대표적인 사례인데, 등기 신청 경우 이런 쌍방대리 허용이 되니까. 그럼 이 경우는 쌍방대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이 본인들의 이익을 얘가 침해할 일이 애시당초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왜냐? 두 사람에 의해서 법률관계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매매대금도 1억 원 다 정해져 있고, 얘가 매매대금 직접 정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게. 얘는 단순히 요 채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등기 신청만
대리를 하는 거야. 그럼 예시당초부터 이자들이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죠. 이거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 신청처럼 단순한 채무이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본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야. 거기 판례와 관련해서 73페이지 중간에 보면 판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자기계약 쌍방대를 관해서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된 판례인데 입찰에 있어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2인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대리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야. 입찰은 내가 지금 입찰에 응할 금액이 얼마다 이걸 숨기고서 하는 거야. 근데 값을 두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서 입찰에 응하는데 이걸 A라는 사람이 양쪽 모두를 대리해보면 입찰 금액 다 알아버리잖아. 이거 있을 수가 없지 이게. 따라서 이 입찰에 있어서 세 번째 줄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물건에 가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은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이제 그러면 입찰은 당연히 무효다 그 얘기고, 문제는 밑으로 내려가서 본인의 허락이 있는데 채무 이행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이 된다. 본 이익을 침해할 일 없으나 핵심은 A번 등기신청. 이런 등기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도 허용이 된다. DP 넘겨서 그러면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대리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려 보니까 지금 원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이 된다. 그러면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를 하면 어찌 됩니까? 이 얘기인데 이해관에서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취급을 한다. 이제는 이 말도 왜 그러는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됐거라. 이게 사전에 허락을 못 받았으면 사후에라도 본인 쪽에서 동의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된다. 그걸 우리는 뒤에 나오지만 추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추인의 여지를 남기려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절대 무효가 되어버리면 추인 못하는 거라고. 무권대리는 흔히 말하는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이 유동적 무효야지 추인이 허용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추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절대 무효가 아니라 추인의 여지가 있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논리냐. 그래야지 사전에 허락받는 거하고 사후에 동의받는 거하고 이게 균형이 맞다고 이렇게. 그래서 추인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취급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암기 안 하고도 술술 해결할 수 있으라 봐요. 왜 무권대리 취급하는가를. 그 다음 공동대리는 아주 간단하니까. 이 대리권의 제한권을 넣어서 공동대리는 이거는 누구나 마치라고 내주는 거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 원칙부터 물어보니까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요리 되어 있고 이런 거를 각자 대리 또는 단독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요게 원칙이다. 전제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적으로 공동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임의대리 경우는 숙권행위에서 공동대리가 성립하겠죠.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리권을 수여할 때 니네들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그러면 공동대리가 성립한다. 그 이야기야. 문제는 이제 법정대리 경우인데 법정대리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이제 공동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이고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부모 두 사람이 다 살아있으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동대리가 성립되니까 사례 문제에서 본인이 미성년자고 법정대리 친권자 나오면은 이 공동대리 떠올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공동대리가 성립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대리 했을 때 공동이 뭘 의미하는가 이 개념 파악하는 거야. 또 똑같은 이야기야. 아까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 서두에 몇 번 취직해 줬어요.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공동대리는 뭘 공동으로 하는 거냐.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글자가 들어 공동대리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따라서 공동대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권 후 제한에 해당이 된다는 것.
원칙은 단독들이 원칙이니까 토지 팔아달라 대리권이면 을도 병도 각자가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서로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대리가 돼버리면 서로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을 해야 돼. 따라서 을은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고 병하고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을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대리권이 이자에서 제한받는 셈이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대리권 남용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대리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리권의 남용 문제라고 말이에요.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은 90년대까지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전만은 계속 반복 출제가 되니까 그냥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정도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지만 따라서 이런 것 몇 가지만 갖고 놀면 된다는 것.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책을 보면 개념도 지금 엉망으로 써놨는데 다 무시하고 대리권 남용은 일단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다 전제하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요 우리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대리인이요 현명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격에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도 했고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다 요리 전제하면 된다는 것. 그 대신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대리권 남용 그래요. 대리권 가지고 있어. 대리인이고 현명도 했고 주어졌는 대리권을 범죄 대리도 했고 근데 글자 그대로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대리권 남용. 묻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걸 묻고자 할 것이고 지극히 당연하게 원칙은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데 얘가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의사 가지고 있으니까 갑대리로 했잖아. 대리의사가 있으면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 얘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경우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의사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당연히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게 기초예요. 아주 간단하다고. 그런데 이물질 하나 끼어든다고 말이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대리인이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하게요. 대리공부는 요 현명이 된 경우만 안 되는 경우만 자유자를 갖고 놀 정도 되면 90% 공부 끝냈다고 내 이야기했다는 거. 현명이 되는 이상 일단 얘가 책임을 짓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언제나 이 원칙을 관철을 시키면 사실 본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차수함 악의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런데 원칙은 현명을 한 이상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 옛날에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역사적으로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따라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상업은행이고 여기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 1985년도에 발생이 돼서 우리 사회를 한 6개월 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는데 정치 권력도 개입이 되고 대통령 친인척 개입이 되고 등등등등 해서 이제 이게 상업은행이고 요 우리 서울에 있는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대리 김아무 계시고 요 병이 사채업자고 이 사채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입금 끄집어들인 다음에 이 돈을 이때 당시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 씨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다. 요거 예를 들어줬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 김아무개 대리가 사채업자 돈을 입금받고 이게 무슨 행위냐? 요게 곧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리행위 일종이라 그 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은행에 우리가 입출금하러 가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요 은행 담당자들이 일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은행에 갔을 때 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대리인 아무개요, 상업은행 대리인 아무개요 명시적으로 현명을 한 바는 분명히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 현명의 방법과 관련해서 꼭 현명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묵시적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객관적인 주의 정황으로 밀어볼 때 요 의뢰한 사람은 은행 객장에 앉아서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고 왼쪽에 김대리, 김아무개 과장 표찰 달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은행을 대신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알 수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명시적으로 현명은 안 되어 있고 여기서 현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핵심 포인트니까 묵시적으로 현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현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돈을 입금받은 다음에 김아무개 씨, 김철호 씨 사업자는 빼돌았다는 거야. 그러면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은행, 상업은행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도 분쟁이 생겼는데 만기가 도래하니까 당연히 사채업자 상대방은 본인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를 했고 당연히 상업은행은 돈 만져도 못 받다 해서 거부했고 그래서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형사상 사건에서 열이치고 민사상으로는 여기에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원칙은 당연히 상업은행 본인이 책임질 것이고 이후 이 대리인이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사를 가지고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본회의에 불리가 하더라도 그대로 상업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원칙인데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원칙을 언제나 관철시키면 본회의는 너무 가혹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 저번 주에도 이미 가르쳐 드렸단 말이야. 비진리 표시할 때 우리가 107조 1항 단서를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해줬어. 이 단서가 진리아닌 비진리 표시에서 진리아닌 의사표현 원칙은 유효다. 그런데 이제 단서에 의하면 표의자의 진리아닌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진리아닌 의사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게 107조랑 단서예요. 우리 학설 대다수 학자들이나 판례는 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을 해서 보호를 좀 보여주자 요리 이야기라고 요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 김아무개 대리가 돈을 입금받으면 빼돌린 것은 은행을 배신하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돈 빼돌린다는 의사를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굳이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대리행위 효력이 본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여주자. 효력이 안 미치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본인을 보여주자.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서를 결론한데 반대 경우 요하고 이제 반대는 상대방이 이제 선임무과시다 여기야겠죠. 그러면 이자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원칙 그대로 본인이 책임지라 이야기고 옛날에 또 뭣도 하나 가르쳤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집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요 사건의 경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김아무개 대리가 사채업자를 꼬드길 때 통상의 은행이자보다 더 고리 이자를 주겠다고 꼬드겼고 그 다음에 70년대 말까지 우리 은행에서 사용했던 통장이 수기 통장이었는데 돈 10,000원 입금시키면 담당자가 10,000원 손으로 쓰고 도장 꾹 눌러 찍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80년도 들어서서 이 수기 통장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통장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85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수기 통장은 이미 없어진 시대인데 이 을이 수기 통장을 발급을 해서 교부를 해줬고 누가 이겼는가? 고역이고 정답은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해결해보고 그 다음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75페이지가 판례 12성 읽어볼 필요 없고 내용이 이런 거니까 대리권의 소멸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소멸은 원래 독자적인 단답적 한 문제로 옛날에는 출제도 그랬는데 요즘에 2020년도 요 시절에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쪽팔리다고 말이야. 여러분 중개사 시험 수준이 이미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서는 꼭 시험장에 알고 가라고 그랬죠. 이유는 이게 독자적인 한 문제로 요즘에 출제도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품격이 떨어지니까 지문 한두 개에도 지문 한두 개 오지선당에서 지금도 이제 대리권 소멸서 간간히 들어가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리권 소멸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사례 문제,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소멸서는 알긴 알아야 되고 양자 모두 공통짓는 소멸서 임의대리 법정에 불문하고 본인 사망 주의할 것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고 성년후견 개시여에 한중후견 개시는 소멸서가 아니에요. 이미 입문과정부터 가르쳐줬다시피 피성년후견하고 피한정후견은 차이가 많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대리인이 대리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일천하는 것은 믿음이 안 가니까 대리권 소멸시켜라 고역이니까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 아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 뒷페이지 넘기면 임의대리에 투기한 소멸사유는 아까 하는 것처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또는 대리권을 수행했다가 본인 대리인이 믿음이 안 가더라. 그럼 대리인을 하기 전에 숙권행위를 체류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법정대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임의대리에 투기한 소멸서다 그 이야기니까 요거는 또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걸 또 책에 보면 잔뜩 뭐 설명돼 놨으니까 집에서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정리정돈 대리권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핵심이다 고야고 대리권의 범위 문제 제한 남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는 대리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대리 행위에서 가장 핵심은 지극히 당연하게 현명주의 원칙일 것이고 가장 핵심 이건 대리 전반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나는 갑대리인이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해야 되고 본인 이름으로 여기에 조금 대리의사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명이 되어 있으면 대리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리인부터 봤을 때 모든 법률가는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싸그리 본인 귀속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의의 쭉쭉 있고 현명의 방법 뭐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명시로 하든 묵시로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갑 대리인 의료하고 계약서에 대리인장을 꼭 눌러 찍는 방법인데 유의적으로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가 동그라미 2번 흔히 말하는 서명대리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면 한 번씩 출제를 하니까 내용은 이런 것이고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갑대리인 의료하고 계약서에 대리인장을 눌러 찍는 건데 이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것은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만 나타난다면 더 나아가서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약서에도 본인 인장을 나타냈다. 이런 거를 흔히 말하기를 서명대리 그러는데 이런 것도 현명 요건은 갖췄고 유효한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가? 통설 판례 비스무리한 입장인데 요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런 본인 명의로 대리인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서명 대리도 현명 요건은 갖췄다. 유효한 대리인이다. 고약인데 여기에 동그라미 2번 그게 지금 서명 대리 써놓은 것이고 밑에 삽하는 것이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한 의사표록 이게 서명 대리거나 판례인데 굳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본인 명의로 대리도 상관이 없다 그 말. 본인 명의로 여기가 서명 대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판례 이거는 반대의 경우인데 지금 그 두 개 판례를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첫 번째 판례는 서명 대리
굳이 대리인임을 표시할 필요 없고 이 본인 명의로 대리행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걸 거꾸로 뒤집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현명을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갑대리를 왜 표시하냐? 요거는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쉬운 말로 이야기라고 말이야.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요걸 표시해 주는 것이 요 현명하는 거였게. 그렇다고 보면 현명을 할 때 굳이 본인 이름을 갑이면 갑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냐 그 말이야. 이거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제일 밑에 두 번째 판례. 위임장을 얘가 제시를 딱 해서 이렇게 위임장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뒷구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를 치는 자는 뒷구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들여서 매매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자신 이름을 기재했다. 아까 설명대로 반대. 이 경우는 계약서에 자신 이름을 딱 기재했고 본인 이름은 빼버렸다고 말할게. 그런데 뭐는 제시했느냐? 위임장은 제시했다는 거게. 그러면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가 계약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처로 하고 있구나. 요거는 알려주고 있지 않냐 그 말할게. 따라서 이 본인의 이름을 빼버리고 계약서에 지 이름만 기재했다 하더라도 위임장을 제시하는 이상 이것도 현명 요건을 충족시키고 유효한 대리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그 두 개 판례 평면서 물어보니까 그 책에 쓰였는 그대로 안 물어보고 응용해서 물어보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현명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현명을 안 하면 아까 앞에 서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얘가 갑대를 내어 현명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대리사가 없다. 따라서 이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법률권은 본회의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기속이 된다. 이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모든 책임진다. 당사자도 대리인이 된다. 요 얘기인데 여기에 법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격을 위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아니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조심하라고 또 신신당부를 했고 법규에 본다로 되어 있냐 추정으로 되어 있냐 요걸 바꿔치기를 잘하니까 본다는 흔히 말하는 간주를 말한다.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과 더불어서 두고 있는 제도가 간주라는 제도인데 이거는 법규에 뭐뭐해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일단 시험에서 이거를 추정한 대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신경 잘 써야 되고 이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줬어. 이거는 추정하고 간주라는 제도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니까. 저번에 나온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되는 법률권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해서 간주는 그 반대죠.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권을 번복시킬 수 없는 제도니까. 그래 이걸 또 이해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일단 현명을 안 하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대리인이 얘한테 나는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하는 걸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가 돼버리면 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야. 이게 허용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기 때문에 얘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내심으로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이 할 의사는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대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15조 단서 얘가 현명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이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치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현명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니까 정리 반드시 할 것. 조문 한번 잘 읽어보고
동그라미 1번, 2번에 방변에서 다 쓰였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간주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대량의 하자 문제인데, 여기에 이걸 묻고자 먼저 조문에서 1항에 의사표시력의 의사흠결, 이제 의사흠결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말하죠. 비진입표, 저입표시, 착오를 싸잡아서 표현할 때 그걸 다 조문에 써놓으면 길어지니까. 그럼 이거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나올 것이고? 당연히 사기강박 나올 것이고.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수인에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를 표현으로 결정한다. 요걸 줄여서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여기 압축식사 이야기를 한다. 이유는 뻔해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냐 여부는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야. 특히 이 116조 1항과 관련된 것은 기초 사례로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따가 그 응용 문제 그런 걸 이따가 잠시 살펴보려 하고 좀만 쉬었다 하죠.